동양인이 만든 커피는 더러워서 안 마신다며 행패 부리던 유럽인들이 이제는 한국인 학생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인종차별 낙인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유럽 카페 사장님을 단 3개월 만에 지역 최고의 부자로 만든 한국 소녀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당돌한 한국 학생이 어떤 기적을 부렸길래 오만했던 유럽인들이 태극기 앞에 고개를 숙였을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인스부르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하피온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이제 50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았다고 자부했는데 작년 한 해 제가 겪은 일은 정말이지 제 영혼을 아주 잘게 부수어 놓더군요. 인스부르크는 사방이 하얀 만년설로 덮인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공기는 맑고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지요. 제 카페는 인스부르크의 심장이라 불리는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이고 현지인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휴식처 같은 곳입니다. 이 카페는 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오신 가문의 유산이자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차가운 알프스의 공기를 뚫고 나오셔서 원두를 볶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향긋한 커피에 어울리는 구수한 빵을 구우며 이웃들을 맞이하셨지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정직한 뒷모습을 보며 자란 외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며 제 손에 낡은 은색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실 때의 그 묵직한 무게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참으로 평탄했습니다. 부모님이 쌓아두신 신용 덕분에 단골들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인스부르크에서 가장 성실한 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카페 입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카페의 상징인 하얀 천막에 노란 계란 노른자가 흉측하게 터져서 말라붙어 있더군요. 누군가 밤새 악의적으로 던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철없는 청년들의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허허, 어제 축구 경기라도 있었나 보군. 그렇게 애써 웃어넘기며 묵묵히 걸레를 들고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은 가게 앞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오물이 한 바가지 뿌려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붉은색 낙커로 알 수 없는 욕설들이 가득했고요. 가슴이 방망이질치고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을 했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고 세금 한 푼 어긴 적 없는 정직한 시민이었으니까요. 이웃들의 시선도 하루아침에 싸늘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옆집 상점 주인도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군요. 제가 인사를 건네도 못 들은 척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님들의 태도였습니다. 가게로 들어오려던 관광객들이 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제 얼굴에 대고 직접적인 욕설을 퍼붓고 가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정말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활기차던 카페에는 이제 쥐 죽은 듯한 정적과 저주 섞인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성실한 직원들이 예전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손님들은 마치 우리 카페에 역병이라도 도는 것처럼 피해 다녔습니다. 밤마다 저는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통곡하실까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뿌려진 오물을 닦으며 저는 홀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럽은 겉으로만 선진국을 자처할 뿐 한 번 이유 모를 낙인이 찍힌 사람에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아주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이더군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어두운 주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더군요. 이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와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저를 벌레 보듯 피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멋쩍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하 사장, 아직도 그 일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가게를 맡겼던 매니저 마사라가 제가 없는 사이 이 카페를 인종차별의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얼마 전 인스부르크 대학에 다니는 싱가포르 출신의 여학생이 저희 카페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 학생은 바리스타 경력도 화려하고 독일어 실력도 완벽해서 우리 가게에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사라가 그 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카페는 백인 상류층들이 주로 오는 곳이야. 너 같은 유색 인종이 내린 커피를 우리 손님들이 마시고 싶어 할 것 같니? 가게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나가. 그 말을 들은 싱가포르 학생은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나갔고 이 사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상세히 올렸던 것이지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이 카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다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 앞에서 침을 뱉고 현지인들조차 선진 시민으로서 이런 곳은 망하게 해야 한다며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마사라가 제 뒤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지요. 하지만 화면 속의 마사라는 제가 알던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화면 속에서 동양인 관광객 한 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사라는 그들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자기 손톱만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기 위해 그녀를 부르자 마사라는 귀찮다는 듯 다가가더니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더니 메뉴판도 주지 않고 그들을 밖으로 쫓아내듯 유도하더군요. 흑인 가족이 들어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려는 그들에게 다가가 여기는 예약석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면 백인 손님들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상냥하게 웃으며 서빙을 하더군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아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CCTV를 1시간 넘게 돌려보며 저는 몇 번이나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실하고 친절하던 아이가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제 소중한 가업을 망치고 있었다니요.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이 카페를 그녀는 자신의 비뚤어진 인종주의를 분출하는 놀이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들이 왜 저에게 오물을 던졌는지, 왜 계란을 던졌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들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악덕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마사라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저를 믿어주었던 수많은 손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셨다면 아마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겁니다. 유럽의 인종차별은 정말이지 교묘하고 잔인하더군요.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지만 은근한 무시와 차별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마사라라는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진 그 나쁜 소문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사라를 당장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카페가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상처 주었던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제 지식과 제 경험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식 경영 방식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사라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이지 속이 뒤집히더군요. 그녀는 평소처럼 화사하게 웃으며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으니 어젯밤 CCTV에서 보았던 그 잔인한 표정이 겹쳐 보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밤새도록 돌려보았던 그 영상을 말없이 틀어주었지요. 화면 속에서 그녀가 유색인종 손님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자 사무실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상을 다 본 마사라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우리 카페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저급한 유색 인종들이 득실거리면 우리 카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유럽에 세련된 교육을 받았다는 아가씨가 어떻게 저런 편협하고 미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사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독사처럼 변하더군요. 사장님, 저를 해고하시겠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유럽의 노동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이 가게가 정말로 인종차별주의자의 소굴이라고 언론에 제보하면 사장님은 인스부르크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될 겁니다. 그녀는 저를 비웃으며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등에 칼을 꽂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목숨줄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쫓아냈지만 텅 빈 카페에 홀로 남겨진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계란 껍데기가 굴러다니고 인터넷에는 우리 카페를 저주하는 글들이 수만 건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텅 빈 홀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다시 가게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올 리가 없는데 누구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웬 동양인 여학생 한 명이 배낭을 메고 서 있더군요. 그녀는 아주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한국에서 온 박지의 양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그저 길을 잃은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가는 대신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유창한 독일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왔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그 당돌한 한마디에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낙인이 찍혀 동양인이라면 근처에도 오지 않는 이 저주받은 카페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한국인이 나타난 겁니다. 지혜 양은 이미 SNS를 통해 우리 카페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사라가 저지른 만행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지금 사장님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한국식 정면 돌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숨기거나 법 뒤에 숨으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지혜 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로 망한 가게에 한국인 직원이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반전은 없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필요 없으니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어찌나 강렬하던지 쉰 넘은 제가 20살 남짓한 소녀의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지혜 양은 제게 당장 폐업 현수막을 걷어치우고 가게 입구에 커다란 사과문을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한국적인 방식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라는 진심 어린 호소를 담은 사과문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꺼려할 일이었지만 지혜 양은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한국 소녀가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것을요. 한국인 특유의 그 영리함과 추진력은 정말이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당장 카페의 모든 구석구석을 사진 찍고 자신이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글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하자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 카페에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양은 카페 내부의 비효율적인 동선부터 싹 뜯어고쳤습니다. 유럽식의 느릿느릿한 서빙 방식 대신 한국의 선진화된 무인 주문기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기계로 주문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했지만 지혜 양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손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사라라는 악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한국에서 온 천사 같은 지혜 양이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가게 입구에 사과문을 붙이고 내부 청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지혜 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강인한 민족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경이롭기까지 하더군요. 유럽의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평생 일군 카페를 날려먹을 뻔한 저에게 지혜 양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더 단단해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지혜 양이 정식으로 합류한 뒤 저희 카페는 말 그대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마사라가 관리하던 가게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사실 주방 구석구석은 찌든 때가 가득했거든요. 지혜 양은 출근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더니 사장님, 이 가게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저 낡은 메뉴판과 주방의 게으름입니다라고 선언하더군요. 그녀는 창고에서 10년은 묵은 것 같은 청소 도구들을 꺼내왔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곳만 닦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혜 양은 달랐습니다. 냉장고 밑바닥부터 환풍기 안쪽의 기름때까지
마치 새 것처럼 닦아내기 시작했지요. 특히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메뉴판의 정리였습니다. 우리 카페는 정통 오스트리아 스타일을 고수하느라 커피 종류만 30가지가 넘었습니다. 원두 종류부터 우유의 양까지 손님이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주문 하나 받는 데만 5분 넘게 걸리곤 했지요. 그런데 지혜양은 그 메뉴판을 보더니 단칼에 사장님, 이거 10가지로 줄이세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지혜양, 이건 우리 카페의 전통이야. 손님의 취향을 무시하라는 건가? 제 반문에 지혜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전통이 아니라 신뢰가 먼저입니다. 메뉴가 많으면 재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맛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대박집들은 메뉴가 딱 한두 개뿐이에요. 결국 저는 지혜양의 고집에 못 이겨 메뉴를 핵심적인 것들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한국식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였습니다. 처음 기계가 카페홀 한복판에 설치되던 날, 저는 정말이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카페에 저런 삭막한 기계라니. 하지만 지혜양의 계산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키오스크가 들어오자마자 마사라 시절에 빈번했던 주문 실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손님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정확하게 선택했고, 직원은 그저 커피를 내리는 데만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지요. 유럽의 느릿느릿한 서빙 문화도 지혜양의 손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동선을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 컵의 배치, 원두통의 위치를 수십 번이나 옮겨가며 실험하더군요. 사장님, 한국에서는 손님이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는데 3분을 넘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정성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느긋함이라는 핑계로 손님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으니까요. 지혜양의 지휘 아래 우리 카페의 회전율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지혜양은 저에게도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주방 보조는 제가 할 테니 사장님이 직접 카운터 옆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세요. 독일어로 사과하고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이세요. 50살 넘은 제가 20 몇 살짜리 한국 학생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연습을 해야 했지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지혜양의 단호한 눈빛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게 되더군요. 그녀는 제가 조금이라도 어색하게 행동하면 사장님, 진심이 안 느껴져요. 다시 하세요.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양의 말대로 가게 내부를 밝고 깨끗하게 바꾸고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효율화하자 손님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예전에는 가게 안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활기가 넘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유리창 너머로 땀 흘리며 바닥을 닦는 저와 지혜양의 모습을 보며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가업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진짜 일꾼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지혜양의 경영 전략 중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바로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가리고 있던 높은 가벽을 허물어버리고 손님들이 커피 내리는 과정을 전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유럽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커피를 내리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인종차별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어요. 지혜양의 말대로 오픈 주방이 완성되자 손님들은 우리가 어떤 우유를 쓰는지, 기계는 얼마나 청결한지 직접 확인하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변화에 대한 무서운 대응력이자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던 셈입니다. 지혜양은
유럽의 정체된 관습 속에 한국이라는 신선하고 강력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지혜양 덕분에 장사꾼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입한 한국식 시스템 덕분에 홀은 더 깨끗해졌고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표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게 앞에는 계란 껍데기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차갑게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혜양의 밝은 에너지와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는 그들도 조금씩 동요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혜양에게 그날의 매출과 위생 상태를 보고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다시금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지혜양은 또 다른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며 어디선가 낡은 전자 피아노 한 대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양, 지금 손님도 없는데 피아노가 무슨 소용인가? 커피 맛으로 승부해야지. 제 말에 지혜양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사장님, 유럽 사람들은 귀가 예민합니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카페는 아무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곳의 따뜻한 온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지혜양은 앞치마를 벗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전공을 살려 아주 서정적인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쇼팽의 녹턴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한국의 정서가 가득 담긴 아리랑이나 그리운 금강산 같은 곡들을 변주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밤바람을 뚫고 흐르는 그 선율에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유리창 앞에 멈춰 서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이들은 한참 동안 밖에서 음악을 감상하다가 자석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혜양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주었지요. 유럽의 카페들은 보통 직원이 무표정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도 아주 사무적이고 차갑지요. 그런데 지혜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 하나에 손님들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지혜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작은 복주머니와 매듭 놀이개들을 손님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나누어 주더군요. 이건 한국의 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유럽 사람들에게 장사란 그저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계약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가 없이 이런 예쁜 선물을 건네는 지혜양의 모습에 손님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군요. 라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이 가진 무서운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해명보다 따뜻한 음악 한 곡과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효과적이더군요. 지혜양은 손님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슬그머니 다가가 저희 가게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전 매니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았지요. 어느 날은 한 노신사가 가게에 들어와 지혜양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사실 나도 이 가게 앞에 계란을 던졌던 사람 중 한 명이라네. 하지만 저 아가씨의 연주와 미소를 보며 내 행동이 부끄러워졌어. 사장님,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점은 바로 한국에서 온 이당돌한 소녀였습니다. 지혜양은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손님과 화해하는 모습,
지혜 양의 피아노 연주에 박수를 보내는 현지인들의 모습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SNS에 올렸지요. 이 영상들은 전 세계 동양인 커뮤니티와 유럽 현지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마케팅은 대개 아주 세련되고 이성적입니다. 잡지 광고를 내거나 유명인을 섭외하는 시기지요. 하지만 지혜 양은 한국 특유의 실시간 소통과 진정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세상에 생중계한 것이지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카페를 저주하던 댓글들이 응원의 댓글로 바뀌기 시작했고, 심지어 멀리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지혜 양의 연주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밤마다 홀을 가득 채우는 커피 향기와 피아노 선율, 그리고 지혜 양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우리 카페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게 앞에는 오물이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힘내세요 라고 적어놓은 작은 쪽지나 꽃바늘이 놓여있곤 했지요. 지혜 양은 퇴근길에 그것들을 모아 제게 보여주며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려고 나갔는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아직 영업 시작 전인데도 가게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무슨 데모라도 일어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설레는 표정으로 우리 카페의 유리창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특히나 반가웠던 건 그 줄의 절반 이상이 그동안 우리 가게를 외면했던 동양인 관광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지혜 양이 밤새 올린 영상이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여행 커뮤니티에서 대박이 났던 모양입니다. 인종차별 매니저를 쫓아내고 한국인 유학생이 경영하는 기적의 카페라는 제목으로 소문이 퍼졌더군요. 지혜 양은 정말이지 영리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친절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시스템을 바꿨는지 데이터와 영상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이 들려올 때 저는 정말이지 골목 끝까지 달려가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키오스크 기계가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카페들은 보통 주문을 받고 음료가 나오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 양이 도입한 한국식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혜 양은 주방에서 마치 마법사처럼 움직이며 커피를 내렸고 저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전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제 인사에 동양인 손님들이 밝게 웃으며 답해줄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더 놀라운 건 유럽 현지 가이드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카페가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며 단체 손님들을 데리고 일부러 멀리 돌아갔던 가이드들이 이제는 자기 발로 찾아와 저와 악수를 청하더군요. 하 사장님, 한국인 직원을 뽑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카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지혜 양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했던 호언장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의 영리함이 유럽의 꽉 막힌 편견을 보기 좋게 깨부순 것이지요. 유럽의 서비스는 보통 무뚝뚝하고 수동적입니다. 손님이 불러도 함흥차심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하지만 지혜 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무언가 필요해 보이면 말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챙겨주는 그야말로 한국식 눈치 서비스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지요. 커피가 조금 진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면 따뜻한 물을 더 드릴게요. 라는 지혜 양의 말 한마디에 유럽인 손님들도 감동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인의 품격이자 국격이구나 싶어 제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매출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마사라가 있을 때의 전성기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수익이 매일매일 기록되었습니다. 키오스크 정산창에 찍히는 숫자를 보는데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니, 이 한국 소녀가 우리 가문을 살렸습니다. 라고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외쳤지요. 유럽인들은 보통 성공하면 거드름을 피우기 마련인데 지혜양은 매출이 오를수록 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바닥을 닦더군요. 그 성실함은 정말이지 제가 평생 본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보석 같았습니다. 가게 안은 이제 전 세계 언어가 뒤섞인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들이 지혜양을 응원하러 찾아와 같이 셀카를 찍고 현지 노부부들은 지혜양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커피를 즐겼지요. 예전에 그 삭막하고 저주받은 장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혜양은 이제 인스부르크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요. 그런데도 지혜양은 늘 공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왜 세계 어디를 가도 성공하는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잘난 전통과 권위가 한국인의 유연하고 따뜻한 정 앞에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매출을 확인하며 지혜양에게 약속한 인센티브를 두둑이 챙겨주었습니다. 제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보다 이 훌륭한 한국 소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가게가 유례없는 대박을 터뜨리고 인스부르크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혜양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는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화려한 옷차림을 한 마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험악한 인상의 사내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마사라는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과 활기찬 분위기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어머, 사장님. 인종차별 카페라더니 아주 돈방석에 앉으셨네요. 제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시다니 정말 뻔뻔하시군요. 그녀는 제 옆에 서 있던 사내를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더군요.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자신이 매니저로 일할 때 세운 공로에 대한 경영권 지분을 요구하는 소송장이었습니다. 유럽의 노동법은 아주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라 해도 해고, 절차가 조금만 미흡하면 사장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마사라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사장님, 좋게 말할 때 수익의 절반을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가게가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법적으로 끝장내줄 테니까요. 그녀의 비열한 협박에 저는 그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자 마사라는 승리했다는 듯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양이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그녀는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마사라의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공로라는 게 혹시 우리 가게를 인종차별의 소굴로 만들어서 폐업 위기까지 몰고 간 걸 말하는 건가요? 지혜양의 당당한 목소리에 마사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디서 천한 동양인 계집애가 끼어들어. 너도 당장 고소당하고 싶어? 마사라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등 뒤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혜양은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마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었더군요. CCTV 영상은 물론이고 마사라에게 모욕을 당했던 손님들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사라가 SNS에 올렸던 인종주의적인 발언들을 모두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럽 노동법이 무섭다고 하셨나요? 그럼 유럽의 증오범죄처벌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겠죠? 지혜양의 일침에 변호사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를 불러냈습니다. 바로 마사라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던 그 싱가포르 학생이었습니다. 지혜양은 이미 그 학생을 찾아내서 우리 카페의 오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상태였지요. 그 학생은 마사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사라가 너희 같은 인종은 공기를 더럽힌다고 했던 그 추악한 육성이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사라를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유럽인들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따지지만 사실 이런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변호사는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는지 서둘러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마사라는 당황해서 이건 조작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지혜양이 준비한 완벽한 덫에 걸려든 뒤였습니다. 지혜양은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더 사장님을 협박하면 이 모든 자료를 인스부르크 언론사와 노동청에 넘기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오스트리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한국인 특유의 그 끝장을 보는 무서움을 저는 그날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혜양은 단순히 친절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마사라는 지혜양의 기세에 눌려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결국 비명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가게 밖으로 쫓겨난 마사라를 향해 거리의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혜양이 SNS에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올린 덕분에 이미 밖에는 진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유럽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 숨어 인종주의를 일삼던 마사라는 이제 인스부르크 전체에서 매장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지혜양에게 큰 절이라도 하셨을 겁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지혜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밝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고 카페는 다시 평화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혜양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힘이구나.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싸울 줄 알고 내 편을 확실히 지키는 그 의리 말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치밀함이 제 가업과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사라는 인스부르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하더군요. 악한 의도로 남을 해치려던 자의 최후는 늘 비참한 법입니다. 지혜양은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며 사장님,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씩씩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늙은 사장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이 머나먼 타국에서 칼을 갈아준 이 어린 한국 소녀에게 제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인종차별은 정말이지 뿌리 깊고 무서운 유령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지혜와 단호함 앞에서는 그 유령도 힘을 쓰지 못하더군요. 지혜양은 저에게 경영의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명예를 되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인한 한국인 조력자가 있으니까요. 우리 카페의 성공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마사라가 떠나고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카페는 이제 인스부르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지요. 매출은 이미 가업을 이어받은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유럽의 낡은 관습에 갇혀 망해가던 제 카페가 한국에서 온 한 여학생의 지혜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게는 너무나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혜 양이 이제 복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죠.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지혜 양을 위해 성대한 송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카페를 사랑해준 단골 손님들과 지혜 양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혜 양에게 두둑한 보너스와 함께 작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준 그녀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더군요. 지혜 양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없어도 걱정 마세요. 이미 사장님 몸속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와 정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농담 섞인 진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혜 양은 떠나기 전 제게 마지막 경영 수업을 해주더군요. 사장님, 유럽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매일 자신을 혁신하죠. 앞으로도 이 카페를 운영하실 때 항상 손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살피세요. 그게 바로 한국 경영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였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는지 저는 지혜 양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혜 양이 가르쳐준 시스템은 지금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투명하게 주문을 받고 오픈 주방에서 정직하게 커피를 내리며 저녁마다 흐르는 피아노 선율은 우리 카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은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가끔 홀로 앉아 지혜 양이 연주하던 그 피아노 의자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한국식 경영 비법 노트를 들춰볼 때면 마치 어제 일처럼 그녀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저 하피오는 이제 오스트리아인이지만 가슴속에는 한국인의 혼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 것이지요.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이 카페를 지켜낸 것은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타국의 여학생, 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영리했던 한국인 소녀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인스부르크의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사연은 이제 전설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알프스의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신다면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에 있는 제 카페를 꼭 찾아주십시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은 제게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지혜 양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위대한 한국인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도 태극기 아래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빌며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